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인데 멀리 오셔가지고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많이 못 쉬셨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든 시간을 마련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얘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이거나 이게 마치 업계의 진리인 양 이렇게 들지 않으셔도 되니까 편한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기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 개인의 의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어그로를 많이 끌었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 너구리 씨가 있는데, 너구리 씨가 그 새로운 회사에 가는 신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분이 새로 들어오면은 보통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분한테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나, 그러면 그 제프딘이나 혹은 그 리사수 누님 같은 어떤 그런 능력치를 원하냐. 보통의 경우에 제가 지금 한 10년 조금 넘게 일하고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저 뒤에 있는 저 토끼님처럼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저는 기대 없이 보통은 그냥 잘 해주기를 그냥 생각하는 수준이죠. 왜냐면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한 명의 제다이가 나오려면은 정말 많은 그 역경이 있고, 그리고 많은 도움을 통해서 1인분을 하는 제다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제가 일해본 결과 저의 선배들, 저보다 앞서간 이 개발 커뮤니티 전체에 있는 모든 분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제가 밥벌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은 이겁니다. 그냥 1인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1인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1인분은 이거였어요. 일을 잘 하는 게 아니고 1인분을 한다는 건 일을 맡겨드렸을 때 적어도 그 일을 망치지 않을 거라는 신뢰를 가지는 게 1인분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맡겨드렸을 때 못할 수 있죠.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게 그 일이 망가지지 않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제가 생각했을 때 일을 잘한다 혹은 1인분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지금 사회초년생이시거나 혹은 대학교를 다니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그러시죠.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5가지 정도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저랑 같이 일했던 동료들의 사진이고요. 첫 번째는 나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이거 되게 쉬운 일인데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특수부대가 어떤 미션을 해결하러, 어떤 임무를 해결하러 갔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부대의 구성원들은 내가 그 임무에서 어떤 역할을 해내고 내가 얼마의 기여도를 가지는지는 큰 고려사항은 아니에요. 이분들한테는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죠. 우리가 팀으로 일을 하지 혼자 일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면 그 팀에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대부분 그 임무가 잘 완수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을 잘하든 못하는 건 큰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태를 이제 리포트 해주기를 기대하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신입 프론트엔드 개발자 혹은 백엔드 개발자로 합류를 했는데 이런 캐러셀을 2주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2주라는 시간이 이제 가고 있는데 사실 2주가 다 되어 가는데 이제 QA에 돌입하기 바로 전날 아직 다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럼 사실 그 상황이 제일 무서워요. 아무런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잘 되는지도 못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되게 불안한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이런 암 걸리는 어떤 상황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속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보고할 건 너무 많아요. 순항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만들고 있어요. 프로토타입 만들었는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혹은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도 있어요. 디자인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프로토타입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혹은 제가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이런 코드가 있는데 이거 써도 될까요? 같은 것들 이렇게 편하게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지, 그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 거는 그 팀이 이제 커버하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얘기해 주시는 거가, 그것만 하셔도 많이들 안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크게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민보다는 조금 질문을 하는 건데, 이제
회사마다 다 틀리겠지만 제가 속한 조직들은 대부분 아침에 스크럼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일을 했고 오늘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제 상황들을 다 보고하는 건데, 이게 처음에 오시면 그 회사에서 쓰는 용어들 때문에 혹은 뭐 업계에서 쓰는 흔한 그 전문 용어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을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일정을 누군가는 에스티메이션 한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대신 겐또를 내봐라 이렇게 갑자기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서 PDP나 PLP나 뭐 GMB는 어떻게 됐냐고 막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용어들 때문에 그 오늘 점심을 뭐 먹을지에 대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보통 질문을 잘 못하게 되는 환경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그 용어를 나만 못 알아듣는 걸까? 왜냐면 내가 이제 조직에 왔기 때문에, 혹은 이거 모르면 놀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사실 들을 수 있고, 질문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을까 봐 질문을 못 하기도 합니다. 다만 좋은 조직이라면 먼저 물어봐 달라고 하거나 이번에 뭐 어떤 것들 이렇게 도와줄까요? 먼저 얘기하는 조직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조직들도 있겠죠. 이때 그 좀 쉽게 내가 질문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요. 물론 10년 차, 15년 차 분들도 새로 합류하면 질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나 새로운 조직에 가면 저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또 이제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저의 마음가짐은 그래요. 그 세 사람이 길을 가면,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3분 정도를 만났는데, 그렇게 해서 만나면 그 중에서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는 사회초년생으로 들어오시는 저의 동료들도 저보다 더 뛰어난 부분, 저보다 더 많이 아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렇게 하면 질문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왜냐하면 저 선배가 나보다 잘할 거니까. 실제로 지금 바로 전 팀에서 저랑 일했던 분은 경력이 저랑 일하실 때 이제 2년 차가 막 되신 분이었지만 저는 그분을 선배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프론트엔드 개발을 처음 이제 프론트엔드로 밥벌이를 시작했을 시간이었고, 그 동료분은 프론트엔드로만 1년 넘게 해오셨으니까 저보다 선배가 맞잖아요. 그래서 선배라고 부르면서 질문을 편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내가 너무 많이 알아야 되거나, 혹은 내가 이렇게 뛰어난 조직에 왔으니까 내가 다른 선배들처럼 굉장히 뛰어나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막 스스로를 이렇게 체근하지 마시고, 나는 모를 수 있다. 내가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고, 조직은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일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 또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편하게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에 많이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15분에서 30분 정도를 고민하신 다음에 답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바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제가 저희 회사에 처음에 왔을 때 VPN이 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VPN을 쓰는 프로그램이 회사마다 다 틀릴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던 어떤 프로그램인데 설정이 잘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매뉴얼을 봐도 잘 안 됐는데 질문하면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랑 같이 일했던 동료분들은 이미 수많이 그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고 접속해보고 하셨기 때문에 쉽게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기능을 개발할 때든, 그게 어떤 다른 의사결정을 할 때든, 혹은 갑자기 누군가 나한테 와서 가스라이팅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혹은 내가 부당한 어떤 대우를 받았을 때도 내 동료들한테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봐서 이거 어떻게 하죠? 같은 거를 물어보면 우리 회사는 인사팀이 있어서 그쪽으로 바로 연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조직장을 통해서 에스컬레이션 하자. 같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혼자 앓지 마시고 질문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굉장한 속도로 나가고 있죠? 잠시만요. 네, 제가 시간을 많이 아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피드백을 요청하는 겁니다. 피드백은 이제 좋은 예가 있어요. 저는 여전히 그 아이스링크에 가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여전히 제가 아이스링크에 갔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무런 선생님도 없이 우리 스케이트만 신고 링크 위에 서 있으면 이게 땅이 아니어서 서 있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힘든데, 이 상태로 제가 6개월, 1년 간다고 하면 저의 실력은 사실 그다지 많이 늘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피드백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좋은 코치 혹은 좋은 선배 혹은 나의 동료들 누군가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서 제가 어떤 자세가 잘못됐고 내가 너무 지금 무게중심을 높게 잡고 있던지 어떤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나를 개선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업무들도 사실은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프로그래밍이 아니어도 각자 어떤 분야에서 피드백이 필요한데, 프로그래밍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하는 일이 사실 그거라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피드백은 보통 코드 리뷰나 페어 프로그래밍 같은 걸로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팀의 컨벤션을 알 수도 있고, 우리 팀은 어떤 식의 코드를 원하는지, 예를 들면 예외 처리를 빨리 해서 에러를 먼저 끊어내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로직이 돌아가기를 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함수형에 완전 절여져 있는 팀이어서 함수형으로만 어떻게 하기를 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면 그분이 누르는 단축키, 그분은 어떻게 파일을 찾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업무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피드백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 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피드백을 요청해야 되는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 2019년도에 프로그래머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제 분석해 놓은 거예요. 시간의 대부분은 사실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코딩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높은 확률로 프로그래밍은 정말 적은 시간 합니다. 대부분은 우리 디자이너들, 뭐 PO들 혹은 우리 사장님 뭐 이런 분들이랑 회의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의사결정하고 혹은 장애가 터지면 장애 대응하고 하느라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시중에 나온 책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를 딥다이브하는 책들은 있지만 나의 소프트 스킬을 딥다이브하는 책들은 잘 없어요. 그럼 소프트 스킬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 업무에 소프트 스킬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쉬운 방법은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너무 우리 팀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너무 공격적으로 언사를 하고 있는지, 내가 상대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계속 점검받는 방법은 사실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겁니다. 물론 직장 상사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나랑 일하는 동료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도 되고 옆 팀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분한테 받아도 돼요. 그래서 쉽게 피드백을 요청하시고 피드백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피드백을 주는 분이 반드시 좋은 피드백을 주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드백을 요청받는 것조차 그분한테도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 역시도 피드백을 요청하는 경우는 저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저도 연습이 필요해서 매번 연습한다는 마음으로 그분한테 어떻게 하면 피드백을 할지 생각하면서 하는데, 그때마다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저 사람도 익숙치 않아서 저렇게 날카로운 말로 나에게 상처를 줬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털고 다른 사람에게 또 피드백을 요청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업계의 선배들이나 뭐 동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네, 좋습니다. 네 번째는 문서를 남기는 거예요. 문서 남기는 건 뭐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문서 남기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냥 예시를 갖고 왔어요. 이것도 역시나 지금 팀에는 저랑 일하는 동료분들이 다 어느 정도 연차가 되는 시니어들이라서 이런 일이 많이 없었는데, 지난 팀에는 신입으로 들어오는 동료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팀에 온보딩을 해야 되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세스도 있고 저희 팀의 프로세스도 있었지만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위한 프로세싱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제 기준으로 가장 멀리 있는 분이 그때 이제 새로 들어온 저희 동료분인데, 그분의 온보딩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라는 의제가 나왔을 때 그 팀에서 나왔던 건 온보딩 게임이라는 걸 만들어 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레벨이 1레벨인가 0레벨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저기에 있는 피카츄인데 원래는 피츄로 나와 있어요. 저 레벨은 피츄이고 피츄일 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써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희 동료들이 그냥 직접 문서로 그냥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면서 지금 이제 레벨업을 하셨으니까 이제 피카츄가 되셨어요. 막 축하해주고 하는 그런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냈거든요. 그 문서화를 스스로 하고, 그리고 그 문서를 통해서 회고했습니다. 회고해가지고 2레벨 때는 이런 부분을 도와줬으면 좋았었을 텐데, 혹은 지금 이 미션을 진행했던 분이 경민님인데 경민님이 더 많이 질문했었으면 좋겠는데, 혹은 경민님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것들을 문서로 계속 남겨가지고, 문서를 남겨서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이 다시 온보딩을 할 때는 이 문서가 다시 발전되고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를 남기는 겁니다. 이건 지금 제가 온보딩으로만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만드는 비즈니스 로직이나 그 순간순간 했던 장애 대응이나 혹은 라이브러리를 선택한 그 기준조차도 문서로 남겨두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대개의 경우에 비즈니스가 굉장히 바쁜 조직들은 문서가 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입으로 들어와서 문서만 잘 남겨도 똘똘하다는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누군가 문서 작성을 굉장히 잘하는 선배가 있다면 그 선배가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도와만 줘도 또 너무 굉장히 고마워할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건 또 다른 예시인데, 지금 그래프만 봐서도 비즈니스 로직이 굉장히 복잡한 걸 알 수 있는데 저런 상태에 있는 코드였어요. 굉장히 꼬여있는 비즈니스 로직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지 했는데 저희 동료들이 선택한 방법은 시각화하는 거였습니다. 비즈니스 로직이 어떻게 꼬여있는지를 먼저 이렇게 시각화를 해가지고 문서로 남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개선하지에 대할지 투비도 우리 이렇게 만들어 가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각적인 자료로 문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드 리뷰할 때도 역으로 사용했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했고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도 찾았고, 역으로 이제 제안할 때도 이런 거 보면서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서로 나타나면, 특히나 이런 시각 자료로 만들면
우리 비즈니스 로직이 어디에서 어떻게 꼬여 있는지들이 좀 잘 보이고 리팩토링 포인트도 잘 보입니다. 이런 거 하는 거는 사실은 코드를 읽기만 하면 굉장히 졸린데 이렇게 만들면 조금 할만해요. 그리고 처음에 그 잔인한 선배들이 일을 바로 안 주고 그 기존 코드를 분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뭐 이렇게 글줄로 쓰시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 시각화 하시는 걸 조금 추천드려요. 그러면 이제 뭐 한 티도 좀 나고요. 그리고 자기들도 잘 몰랐다 그래, 이런 거 보면서. 그래서 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서로가. 그리고 이건 저희 그때 동료분이 썼던 글이에요. 근데 이 글을 남기는 것들은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수단이어서 제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냥 글을 썼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요 이름으로 쳐보면 요 글을 읽으실 수 있어요. 유즈 이펙트가 자기를 열받게 했다는 것에 대한 글을 읽으실 수 있는데, 그걸 봐보시면 저분이 어떻게 일을 했고 뭐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는지 남기는데, 그것만으로 다른 누군가와 혹은 커뮤니티, 우리 개발 커뮤니티 전체에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주도성이 높다입니다. 네, 소스 코드를 리뷰하고 테스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조직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모두 있을 것 같지만 대부분의 경우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시입니다. 제가 원래 일했던 팀은 이렇게 진행했어요. 어떤 기능을 만들면 기능 브랜치를 만들고 나서 머지 리퀘스트를 날리죠. 보통 저 머지 리퀘스트 안에서 보통 PR을 날린다고 하는 그 MR을 날린다거나 그 머지 리퀘스트 안에서 코드를 리뷰하는데, 당시의 팀은 사실 이렇다 할 리뷰 과정이 없이 바로 머지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몇 번 점점 더 일이 이제 각자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나서 불안감도 생기셨고,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리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에서 컨트롤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서로가. 그래서 저희 동료들 중에 한 분이 코드 리뷰를 우리도 도입하자라고 하면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도입한 코드 리뷰 룰은 굉장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오타 정도를 찾고 그다음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은 어떤 질문을 하냐면, 지금 만든 이 기능은 어떤 일을 하나요? 혹은 지금 만든 이 함수는 어떤 동작을 어떻게 하나요? 같은 걸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대답을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기획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리뷰를 듣는 분은 그 설명을 통해서 다시 이런 것을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거는 공격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제안하는 말투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코드가 왜 이따위죠? 같은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변수명을 짓는 게 조금 더 명확하게 의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혹은 뭐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같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코드 산출물은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자기의 인격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코드가 왜 이따위죠라고 하면 마치 그 사람한테 너는 생긴 게 왜 그 모양이죠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부드러운 언어를 쓰기를 제안했던 거죠.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기술 블로그를 써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저희 회사 기술 블로그에 올라가 있고, 뭐 그때 이제 저희 동료분이 써놨던 그 다이어리 꾸미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자기 손으로 저렇게 일일이 만드셨는데, 뭐 좋다는 얘기를 쓰셨겠죠. 뭐 설마 싫다는 얘기 쓰셨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 제가 쭉 얘기한 20분 동안 얘기한 거는 상태를 보고하는 거, 고민보다 질문을 하는 거, 피드백을 요청하는 거, 문서를 남기고 자기 주도성이 높게 어떤 의견을 내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진짜 안타깝게도 이 5가지를 내가 열심히 다 한다고 해서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냐라고 하면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실 조직 안에서 그 조직이 일을 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걸 깔았는데, 심리적인 안정감이 왜 필요하지? 이게 약간 의문이 드실 수 있지만 약간 질문하기로 해볼게요. 내가 질문을 하는 그 팀에서 내가 어떤 질문을 했더니 당신은 그것도 모르냐? 혹은 컴퓨터 공학 배웠다면서 컴퓨터 자료 구조도 몰라요? 같이 나를 그렇게 도두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조직 분위기에선 절대로 쉽게 질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 장애의 원인을 탐색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 코드를 짰냐라고 얘기하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없는 조직에서 일하신다면 전격적으로 내가 어떤 기능이나 리팩토링이나 피처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코드를 더하면 더할수록 나를 비난받는 가능성만 높아지지 내가 더 인정받을 가능성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사실 저는 인터넷에서 봤던 글인데, 이건 조직을 위한 심리학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기사 같은 게 나올 거예요. 인간은 이런 욕구가 있다고 나와요. 근데 이 욕구 중에서 유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맡겨드리면 그 일을 망치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이 일을 잘 해내고 그 조직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여러분의 열정을 살 수 없는 이유도 그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봤자 그 열정이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과 가깝고 안정된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스스로 내 의사결정을 내리고 싶은데 그런 욕구를 다 거세해버리면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연구한 결과로 구글에서 정말 일을 잘하는 팀들의 특징들을 쭉 뽑았을 때 첫 번째가 심리적인 안정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나는 신입인데 내가 막상 가봤더니 심리적인 안정감이 매우 낮은 팀인데 어떡하죠? 혹은 내가 지금 팀장인데 우리 팀은 굉장히 살얼음판 같은데 어떡하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보통의 경우 문화라는 것이 사실 회장님이 와가지고 정도 경영 딱 한다고 그 회사가 정도 경영이 되나요? 우리는 그 수많이 실패한 정도 경영과 어떤 새로운 것들을 봤잖아요. 결과적으로 문화는 누군가가 내리꽂을 수 없어요. 왜냐면 그 구성원 전체의 합의에 의해서 나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입일지라도 우리가 낮은 연차라 할지라도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예를 들면 우리 팀이 질문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라고 해봐요. 그러면 첫 번째로 제안해 볼 만한 건 그런 걸 제안해 볼 수 있죠. 우리 이제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는 자리를 일주일에 적어도 30분 정도 가집시다 정도의 제안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업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 어떤 키보드를 샀어요, 오늘 저녁에 어떤 뮤지컬을 보러 가요 같이 정말 시시콜콜한 얘기를 그냥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고 알게 되면 그 다음이 좀 더 편해집니다. 이 사람이 이런 배경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은 약하실 수 있겠구나. 예를 들었더니 한참 얘기해봤더니 컴퓨터 전공이 아니고 저처럼 영상 만드는 일만 2년 하다가 갑자기 개발자가 됐어요. 그럼 처음에 와서 깃이 뭔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코드나 이렇게 생겼는지만 대충 보고 왔는데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설명해 주는 분도 저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고, 너는 왜 그걸 모르냐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상황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제 그런 말을 좀 주저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문화를 조금씩 해 나가면 그 다음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문화가 정착되거나 혹은 어떤 제안이 받아들여질 때 정답을 얘기했을 때 혹은 팩트를 얘기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문화나 어떤 의견을 제시가 받아들여지려면 그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그 조직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제 얘기는 아니고 함께 자라기라는 책에 나와요. 그 책에 보면은 대리급인데도 어떤 문화를 도입한 케이스가 나오거든요. 그 케이스의 핵심은 그분이 그 조직에서 인정받고 신뢰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고 신뢰받는 그 노력을 통해서 그 다음 스텝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정받고 신뢰를 받냐? 근데 그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하면 됩니다. 아까쯤에 나오는 문서화를 해서 팀에 기여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일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을 때 내가 커버 플레이를 하거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까 있었던 그 전장에 있을 때 누군가가 내 대신에 자기 몸으로 총알을 몇 방 맞아주면 좋은 플레이잖아요. 그리고 죽어있는 나를 깨워준다면 좋은 플레이죠. 그래서 그런 팀 플레이를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그분의 신뢰를 쌓일 수 있고 그 신뢰에 쌓인 것을 통해서 다시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나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어떤 것들보다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는지를 여쭤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혹여나 새로 회사에 가서 면접을 보시거나 그 회사에서 요즘에 많이 하죠. 물어봐 달라고. 그때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 주세요. 예를 들면 코드 리뷰를 하나요? 같이 단순한 사례가 아니고 코드 리뷰를 통해서 어떤 장애를 막았거나 혹은 성능을 개선했던 사례들이 있나요? 같은 거, 혹은 코드 리뷰 사례 정도를 하나 정도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같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대개의 경우 없는 걸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제대로 동작하고 있고 잘 하고 있다면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면 장애 대응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라고 했을 때 아무리 꾸며내려고 해도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해 보라고 하면 사실 장애 대응으로 누군가를 혼내고 있다면 사실 그런 사례밖에 떠오르지 않아서 질문이 버벅이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확인을 해 가셔가지고 돌다리 두드리듯이 좀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는 조직에 가시는 게 방법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성향이 굉장한 워커홀릭이어서 나는 어선에 타서라도 큰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을 만약에 하고 계신다면 사실 그런 문화인지도 또 역으로 물어보실 수 있어요. 나는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누가 일하는 걸 막지 않나요? 같은 거를 역으로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동료들 중에 그렇게
완전 일에 몰입해가지고 일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확인해 가면서 가시면 되고, 앞에 있는 것들은 뭐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바들을 그냥 취합하시면 됩니다. 아, 네, 제가 시간을 많이 벌어드렸군요.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인터넷에서 혹시나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거시고 싶으면, 네, 저 아이디로 저를 검색하시면 어떤 소셜 미디어에서도 제가 등장할 거예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그 소셜 미디어에 제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혹시 제가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과 얘기할 수 있는 장소가 저 뒤쪽에 있나요? 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나 저한테 뭔가 더 물어보거나 얘기를 하길 원하시면 저 밖에 이렇게 제가 있을 테니까 그때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